IT의 신! 한미반도체 CFO, 한미반도체에서 가장 얕고 넓게 아시는 네, 회사의 전반은 김정현 상무님이시고요. 말씀은 이렇게 했지만 외교부에 강의하실 정도로 후공정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술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미반도체 CFO 맡고 있는 김정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그 IT의 신에 저희가 저희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후원해드리고 저희가 출연한 이유도 원래 그 IT의 신 채널의 기술적인 그 접근도가 되게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후공정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 만한 채널이다. 그리고 이 구독하시는 분 봐도 저도 한 100번째 넘었을 때 제가 구독자가 됐는데 댓글 달린 거 보면 되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 깊이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뭐 저희도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회사 내부에서 있으셨고 그래서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저희 회사에 대한 내용보다는 일단은 후공정 산업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유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메모리를 되게 잘하잖아요.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근데 그와는 좀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가만 있는 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시스템 칩이라는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일단 좀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변 확대가 좀 필요하고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잘 아실 것 같고 투자에 대해서 되게 미스매치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여의도를 가보면은 얘기 들으면 애널리스트 분들 싫어하실 분들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잘 모르세요. 여태까지 생태가 IT는 메모리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현실적인 얘기니까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포션 자체가 메모리 포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회사랑 밑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무슨 뉴스플로우나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금방 아세요. 근데 저희 같은 시스템 반도체나 다른 이런 해외에 있는 뭐 파운드리나 오사트는 그 반도체 외주 패키지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집적회로 만드는 이런 IC 컴퍼니들이랑 하는 회사들은 모르세요. 왜 모르시냐면은 해외에 있는 얘기들을 국내에서 이렇게 딜리버리나 릴리스 해주시는 그런 역할이 많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한미반도체도 그런 취지에서 잘 모르셨고, 근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언택이다.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의 이런 어떤 그런 구도 때문에 지금 좀 상황이 좀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정책, 뭐 반도체 굴기라기도 하는데 그런 것 측면에서 좀 시스템 쪽이나 이런 후공정 쪽, 그리고 패키징 쪽이 좀 강해진 게 맞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생산 공정에 대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정의 이유 필요성, 그다음에 주요 분야 사례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책과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여기 오신 분들은 뭐 다 아시는 것들인데 반도체 생산 공정은 전후 공정이 있는데 전 공정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저런 패밀리스 쪽에서 디자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DSP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그 IP를 설계하는 설계 회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VCA는 밸류 체인 애그리게이터라 가지고 TSMC 쪽에서 IP나 이런 걸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공정 쪽에서 칩을 생산하면은 그거를 검사하고 일렉트릭 다이 소팅이라 해서 EDS를 통해 가지고 이제 후공정 쪽으로 넘어오면은 저희 같은 한미반도체에서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그럽니다. 연결하고 구멍 뚫고 그다음에 차단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예전으로 치면은 조금 이게 밸류가 낮아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게 요즘 너무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럼 이게 반도체 패키징의 이제 후공정 쪽이 어떻게 되느냐 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패키지가 100mm, 150mm, 200mm, 300mm 됐습니다. 이게 4인치, 6인치, 8인치, 12인치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실리콘을 해가지고 인곳을 잘라가지고 뭐 거기다 리소, 그러니까 뭐 회로를 그리고 노광으로 하고 뭐 세정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증착하고 메탈 심어가지고 이제 나오면은 이제 웨이퍼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프로브 카드 이게 소켓 뭐 리노공업 이런 회사 아시죠? TSE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EDS, 일렉트릭 다이 소팅이라서 저도 검사 단계인데 그걸 거치고 나서 이제는 웨이퍼를 이렇게 절단하고 뭐 갈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말하면 전처적인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패키징 쪽의 영역이 될 것 같은데요. 웨이퍼 칩하고 기판을 붙이는 그런 연결되는 공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금속이나 그다음 RDL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RDL.
리디스트리뷰션 레이어 해가지고 그 재배선청 뭐 이렇게 기판 밑에다가 연결해야 되니까요. 그런 거 하고 밑에 솔더 볼 연결하는 그런 공정이 있겠고 맨 마지막엔 에폭시 몰딩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죠.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몰딩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전 같으면은 이 반도체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와이어 본딩으로 해가지고 밑에다가 기판에 연결시키고 이거를 이 범프를 통해 가지고 디바이스에 실장시키는 그런 역할인데 이거가 지금은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이 선들은 그 IT신 보면은 아실 텐데 사면에 뭐 많이 붙어왔지 몇백 개 못 붙잖아. 이거 1000개가 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1000개씩 붙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플립으로 뒤집어서 붙이는 타입이고 그리고 이게 또 진화하게 되면 이게 HBM 타입인데 이거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 해가지고 광대역폭 인풋 아웃풋 소재가 많이 달려있는 칩이 가지고 있는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보낼 수 있는 거죠. 디바이스 자체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들 다 있으신데 ECU 있으시잖아요. ECU에는 MCU가 있는데 MCU가 8비트, 16비트, 32비트짜리가 있는데 8비트짜리는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만듭니다. 와이어를 해가지고. 많이 필요 없는 거죠. 와이어도 여기가 이게 많이 나가면 이게 저항이 생기겠죠. 저항이 생기면은 열의 문제가 강한 겁니다. 열. 뭔가 메모리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이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붙이는 거고요. 또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안 되겠네. 위로 쌓아가지고 밑으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반도체 패키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드밴스드 영역으로 가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거를 TSV라고 하거든요. 여기 제가 안 보실 텐데 트루 실리콘 비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도체 장비 이런 언어들은 이거 약자만 해석해 보시면 대충 한 반은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게 다음에는 이게 또 안 되는 어떤 영역이 생기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이라는 게 크게 보면은 웨이퍼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검사한 이후에 칩하고 기판을 붙이고 볼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 몰딩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이제 전자기에 붙이고 그런 역할인데 그 이유가 반도체 칩을 회로 위에 바로 장착할 수 없잖아요. 칩 자체가. 그래서 상호간의 회로폭의 차이를 완충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식도, 이런 것들도. 회로폭의 차이를 완충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고 칩에 전원 공급하고 칩과 PCB 간의 신호를 연결하고 외부와 습기와 불순물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그 에폭시 몰딩이라는 걸 하고요. 열도 발생시키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패키징의 기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칩이죠. 이거는 시스템 칩, 이건 메모리 칩. 뭐 이런 건 통신칩, 뭐 그런 것들인데 붙이고 여기는 파인 피치면 약간 조밀한 거, 이건 TSV는 또 그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붙이는 거죠. 이거 자체를 패키지라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새 좀 어드밴스 패키징 하는데 제가 뭐 좀 건너뛰어서 이게 아까도 비슷한 겁니다. 보면은 이런 데가 이제 CPU나 GPU가 붙는 거고요. 이거는 CSP, 신택이 만드는 거. 이거는 BGA. IT 내신에서 보면은 보통 칩 사이즈의 80% 넘는 거를 BG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80% 이하 되는 이게 80%가 넘잖아요. 이 칩에 그러면 CSP고 안 되면 BGA고. 이거가 다 I/O가 더 많이 달려 있고요. 이거는 그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격자, 뭐 배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칩 사이즈가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패닝 같은 거는 이거하고 거의 100%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 살짝 좀 약간 나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최근에 이 플립칩 BGA가 되게 화두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TSMC가 애플의 AP를 만들 때 그때 인풋 아웃풋이 그때만 하더라도 한 600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밖으로 빼내가지고 한 1000개 이상 달았을 때 그때 어쨌든 이런 게 태동됐다고 볼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인터포저라는 게 있거든요. 인터포저라는 게 여기도 인터포저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말랑말랑합니다. 기판이 아니라 실리콘인데 이거를 달아가지고 이거 없이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투자를 안 했겠죠. 이걸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만 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그 용량이나 이런 데이터 메모리를 밑에 디바이스에 내려보낼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시 이거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만드는 회사 자체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쇼티지가 나오는 거고 지금 업계에서는 2027년까지는 이게 쇼티지라고 얘기합니다. 만드는 쪽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자르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중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플립칩 BGA 수요 공급 예상치를 나타낸 건데 삼성립건에서는 아주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죠. 이게 2027년까지 계속 된다는 거고 이거에서 국내에서는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 정도가 대덕전자까지 플립칩 BGA를 만든다고 합니다.
코리아 서큐트는 BGA가 아니라 기판 뭐 이런 거고, 아까 말씀드린 심텍은 메모리 쪽에 들어가는 주요 SP를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시장의 발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아까는 플립칩 BGA에 대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층을 쌓아서 올리는 거죠. 적층 분야에서 크게 성장할 거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래서 플립칩 쪽하고 시스템인 패키지, 이것도 나중에 그림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금액적으로나 성장이 계속 일어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키지 기판 시장 규모도 그에 따라서, 기판도 어쨌든 이에 따라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플립칩 PGA도 있고, 이거는 LGA라고 해서 랜드 그레이 어레이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건 CSP도 있고, 이거는 와이어 본딩, 뭐 플라스틱 BGA 뭐 이런 것들입니다. CSP도 있고 계속 늘어나는 규모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특이한 거는 지금 보시면은 거의 비슷해요. 이런 것들은 뭐 비슷한. 근데 이게 좀 크죠. 이게 플립칩 BGA 같은 것들이고. 모듈은 어차피 이거에 따라서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이 당연히 올라오겠죠. 상대적으로는 아마 이 부분이 좀 커질 가능성이 클 거로 보고 있고, 뭐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어쨌든 향후에 그로스를 가지고 시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하냐. 이게 지금 어드밴스 패키징 2번이라 붙였는데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광대역폭 메모리를 만드는 거죠. 기본적인 칩의 구조는 예전 같으면은 뭐 CPU, 시스템 칩 하나 있고 디램 있고 랜드 있고 해서 이렇게 2D로 이렇게 옆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용량이나 이런 데이터 속도나 이런 게 감당이 안 되니까 위로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HBM 반도체의 기본 구조입니다. 하이닉스가 2017년도에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저희랑 같이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옆에 그 시스템 칩이 하나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로직 다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시스템 칩인데 그 위에다 이제 D램을 쌓아 올리는 거죠.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HBM3를 작년에 하이닉스가 개발했다는데 16개까지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요. 어쨌든 뭐 낸드도 약간 메모리 쪽이긴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172단이라고 하는데 그 중국의 YMTC인가요? 196단까지 올린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위로 쌓아가지고 쌓는 듯이 그 디바이스가 경박 단소가 있으니까 단차를 많이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기판인데 아까 이게 인터포저라고 해서 이게 실리콘이거든요. 그래서 HBM을 하나 이렇게 달아놓고 중간에 CPU를 빼고, 이것도 기본 구조인데 이렇게 이제 변천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런 그 패키징이나 이런 것들을 왜 지금 자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10나노 이상대에서는 인텔이 제일 잘했었고 했는데, 인텔은 갑자기 왜 미세 공정을 포기하고 삼성하고 TSMC만 살아남았냐. 뭐 그런 것들도 연관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시스템 반도체 단면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그 정인성 씨인가요? 반도체 제고 역습이라는 저자의 책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단면이고 이거 메모리 반도체 단면입니다. 나노라고 하는 거는 1mm가 1000마이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1mm가 100만 아마 나노미터일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선폭을 줄이는 거거든요. 계속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회로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는 그냥 회로만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 줄이려면 줄일 수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영역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가 있기 때문에 줄이려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면 이게 3나노 지금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EUV 장비를 통해서.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난번에 IT신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을 텐데, 뭐 5나노에 3나노 가는데 한 50조가 든다. 뭐 우리나라 1년 뭐 R&D에서 86조다. 그러니까 한 회사가 하기에는 너무 큰 어떤 규모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것도 하고, 어쨌든 3나노에서 한정이 있고,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이게 14나노에서 EUV가 지금 최첨단이거든요. 뭐 일부 EUV는 16나노서부터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면 이것까지 같이 줄어들면 어쨌든 같은 기판에서 구현하는데 예전부터 동일한 어떤 그런 나노로 형성됐는데, 이거는 줄어드는데 이게 못 줄어드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와 비슷하게 용량이나 구현하려면 이걸 어떻게 되나? 이거 밑에서 이렇게 붙이는 그런 기술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자꾸 밑에다 붙이는 거죠.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CPU하고 GPU는 요새 그 GPU에 대한 개념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도 GPU 때 많이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CPU하고 GPU의 일반적으로 차이점. GPU는 뭐 그래픽카드잖아요. 근데 왜 GPU를 얘기하지? 그래픽카드 게임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돌아섰다 딱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대충 여성 성비가 몇 분 계시고 저기 뭐가 있고, 이거는 GPU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딱 봤는데 저기 계시는 분, 브라운색 그 턱이고 예전에 본 분인가? 이렇게 들어가면 CPU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뭔가를 할 때 CPU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는 건데 딱 봤을 때 저기 뭐가 있네? 그냥
빈번하게 쓰이는 이런 메모리들은 GPU에서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 픽셀이라는 거 아실 텐데 옆에 적어 보시면은 저런 것도 그렇죠. 이렇게 화면에 보면은 픽셀이라는 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다트로 찍혀 있어가지고 화면을 구성시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뭐 빨간색이 있는데 좀 약간 옅게 하려면 조금 뭐 좀 다른 뭐 노란색이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것처럼 그런 게 GPU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반도체가 아주 2030년 정도 되면 AI 반도체가 한 30%를 차지한다고 해요. 지금 반도체 회사들은 아마 그 AI 반도체 타겟을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AI 반도체는 지금 현재 반도체는 메모리 따로, 시스템 반도체 따로, 명령 내리는 따로, 저장하는 데가 따로 있는데 AI 반도체는 사람 뇌랑 똑같아서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명령하고 저장도 하고 이런 거를 같이 구현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덩어리가 한꺼번에 나갔다가 한꺼번에 막 들어왔다 이러거든요. 그럼 이게 열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려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달아가지고 그거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얘는 또 못 따라오고 있고 뭐 이런 게 발생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는 됐는데 얘는 또 못 따라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각각에서 디바이스에서 그거를 구현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반도체를 위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보셨겠지만 뭐 HBM 구조에서 밑에를 어떻게 달아서 뭐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하는 노력들인데 그래서 후공정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고 현재로서는 아마 그 아까 인텔도 말씀드렸는데 인텔은 미세 공정의 한계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미세 공정 쪽으로 안 가고 패키징을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지금 뭐 EMIB 뭐 이런 그 EMIB가 그 인베디드 멀티다이 인터커넥션 브릿지라 해가지고 실리콘으로 연결시킨 거거든요. 근데 뭐 포베러스도 나오고 어쨌든 근데 삼성하고 TSMC는 계속 진행을 했었고 현재는 3나노 정도에서 어쨌든 뭐 수율이다 이런 것 때문에 막혀 있는 건데 지금 현재가 그런 이시기 때문에 그 메모리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후공정 쪽으로 그거를 돌파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패키지에 이런 칩들을 많이 올려가지고 하는 것들도 이제 후공정의 역할입니다. 보시면은 이건 40나노고 28나노고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각각의 다른 나노들, 예를 들면은 밥 먹는 거에 대한 역할은 얘가 잘해요. 운전하는 거는 20나노가 잘해. 이렇게 하면 이런 하나의 패키지 위에다가 서로 각각의 다른 나노들을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패키징하는 것들이 이제 현재 대세입니다. 그게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인 겁니다. 이거 구글링에서 보시면 알 것 같고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도 나가야 될 풀어야 될 숙제고 지금 TSMC나 인텔이 주요하는 그런 패키징 기법입니다. 어쨌든 이것들 자체가 패키징이고 그럼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긴 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40나노고 이게 14나노 차이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 밑에 붙는 거는 패키징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에 하지만 밑에서 그거를 하려면은 예를 들면 이 14나노는 그냥 14나노는 일반적인 패키징이 있는 건데 40나노의 패키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같은 패키지에서 이종 칩들을 잘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패키징이고 그래서 되게 중요해졌다. 그래서 플립칩 BGA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인터포저를 다는 거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은 위로 몇 개를 쌓아야 돼? 뭐 어떻게 이런 방식들을 이제 한 거죠. 시스템 칩이나 메모리 칩을 하나하나로 구현시킬 때 기능이 잘 되면 이게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거는 TSV 방식입니다. 트루 실리콘 비하 해가지고 뭐 실리콘 관통 전극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하는 거고 이거는 범프예요. 고리를 된 어떤 솔더볼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것도 뭐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속도가 막 몰려 있으면 이런 것들이 막 녹거든요. 녹아가지고 불량이 생겨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AI 반도체로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제 TSV 타입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드가 타입이 나오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범프가 없죠. 여기는 범프가 없고 RDL이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구리선 박아가지고 이게 구리 패드인데 패드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범프가 없이. 근데 이게 자체가 그 아까 그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그게 만약에 이 차이가 뭐 한 1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그건 한 0.2마이크로미터가 조밀조밀하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열이 발생되면은 이게 어쨌든 이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트랜지스터를 많이 달려면은 인풋 아웃풋을 많이 달아야 되거든요. 그걸 감내할 수 있게끔 패키징해서 이제 구현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배선도 되게 더 많이 하고 그게 어쨌든 패키징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전공정은 뭐 웨이퍼 만들고 막 그러는데 후공정은 그냥 자르고 무슨 뭐 너네 갈고 뭐 구멍 뚫고 그 뭐가 중요하지? 그래서 주가도 낮았던 건데 이제 이게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왜냐? 전공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물론 가긴 갈 거라고 봅니다. 뭐 TSMC, 삼성전자든. 근데 올라왔는데 이제는 안 되니까 밑에 있는 거 붙여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그게 어쨌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의 방식 칩인데
네덜란드의 베시라는 회사가 지금 선두 업체에 있고요. 저희 회사도 어쨌든 이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나중에 한 뭐 24년이나 25년의 로드맵으로 있고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인 데이터의 저장과 연산 처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I 반도체 시장이 보시면 2030년에 이렇게 그로스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비중 한 30%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방향은 AI 반도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까도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데이터 처리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이고 예를 들면은 메타버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메타버스를 생각하실 때 여기 주렁주렁 여기 유선을 해서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무선으로 나이스하게 가볍고 모든 걸 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왜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뭐 전원을 달려면 여기 배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뭐 아니 뭐 이 핸드폰에다가 이거 뭡니까 블루투스를 하더라도 있는데 이게 외부에 있는 서버랑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큰 CPU하고 GPU가 여기 있을 것이며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이 주파수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여기 5G 되나요? 5G 안 될걸요? LTE는 3.5기가 정도 되거든요. 서브 6가. 그 5G는 28기가 됩니다. 근데 6G는 150기가 되거든요. 5G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외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차. 지금 레벨 2인가요? 3인가요? 근데 지금도 뭐 이거 잘 못 믿잖아요. 사실. 저도 테슬라를 몰아봤지만 잘 못 믿겠어요. 뭐 기능은 좋은데. 그러면 레벨이 올라가려면은 지금 뭐 3니까 4, 5에 올라가려면 주파수도 되게 세고 통신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아직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AI 데이터 처리 증가 속도에 맞춰서 그런 것들도 같이 늘어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그 CPU, GPU 말씀드렸었죠. 이게 보시면은 프로세서니까 이게 뭐 연산을 담당하는 시스템 칩이라고 이 메모리 칩인데 빈번하게 쓰는 거는 여기다 캐시 메모리라 해서 SRAM에서 놔두는 거고 직관적으로 쓰는 거는 이렇게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GPU의 역할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번하게 쓰는 거 맨날 내가 습관적으로 보는 거는 근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큰 데이터인데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구조를 해가지고 이 핀 반도체를 해가지고 프로세싱 메모리인데 메모리 안에 일정 부분의 시스템을 두려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 결국 이 AI 반도체로 가기 위한 어쨌든 지금 현재 그 과정이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는 이렇게 갈 것이다. 거기에 다 4차 산업이라는 것들이 다 물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참고로 실험한 건데 이게 그 시스템 반도체 3D로 올려놓은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막 선이 막 여기다 더 넣고 막 이게 10나노인데 5나노면은 이게 2배로 늘어나는 거고 같은 기판에서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2배 이상 버는 거죠.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고 그게 어쨌든 반도체 D램,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나 여태까지 유지해왔던 그런 전략이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쌓아서 올리는 방식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칩을 2개에서 밑에를 다는데 이렇게 인터포전을 다르고 이거는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EMIB 이거 같은 게 EMIB거든요. 인텔에서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원활하게 메모리 칩하고 시스템 칩이랑 연결 같이 서로 다른 칩들을 상호간에 호환시키기 위해서 밑에다가 그거를 완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범퍼나 인풋, 아웃풋 소자나 이런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을 배열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패키징 사례 분석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웨이퍼하고 웨이퍼 연결하고 기판 연결하고 그다음에 구멍 뚫고 뭐 가리고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카메라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카메라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을 형성시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렌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MOS 이미지 센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라고 오토 포커싱 하는 거 그 다음에 손떨림 이런 게 있어야 되고 PCB도 있어야 된다. 묻혀야지 어쨌든 뭐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도 용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가 또 오게 되면 이렇게 웨이퍼로 오게 되거든요. 잘라서 오는 게 아닌데 그것도 잘라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허드렛 일이 됐지만 옛날에는 반도체 패널이 있으면 이렇게 펀치로 딱 쳐가지고 뭐 이 단면이 거칠어도 상관없이 그냥 하면 되는데 요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판 안에 있는 배선들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이게 불량이에요. 잘 잘라야 되고 정밀하게 잘라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영역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전기 자동차 쪽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VR, AR 글라스 쪽도 확산되는 영역이 크다. 이게 다 나중에 후공정에서 감내하는 부분이다. 방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후공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라고 제가 적었는데 지금 미국 정부는 자기네들이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한 50% 이상 쓰는데 만들기는 한 10% 정도 못 만들어요. 다 아시아에서 만들고 있고 뭐 유럽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토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거나 이런 걸 많이 유도하고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텔이 되게 돈이 많다고 합니다. AMD나 뭐 엔비디아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를 얘네들이 미세 공정을 포기하고
패키징에 치중했다는 걸 지금 삼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안에서 3년에 또 50조가 필요한 건데 이거는 개별 기업이 못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인텔이 뭐 이태리 뭐 어딥니까 뭐 독일입니까 뭐 아일랜드인가 그렇고 지금 공장을 짓는 것도 그런 건데 뭐 투자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이태 TSMC의 수장부는 계속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다. 그건 무슨 공장이냐면은 메모리보다는 아무래도 이 반도체 구기는 파운드리 쪽으로 지금 치중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TSMC도 지금 대만에 공장이 있는데 일본의 구마모토에 이제 질 거고요. 그 다음에 애리조나에 질 거고 싱가포르에 또 질라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건데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는 거고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 왔다 갔다가 나온 기사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보시면은 뭐 설계, 자동화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전공정 쪽인 거고 소재 부분은 좀 다른 영역인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건 후공정 쪽이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보시면은 후공정은 M코드인가 첨단 패키징 협력. 근데 이거를 볼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M코라는 회사는 아시겠지만 아남반도체가 IMF 때 그 미국에 펀드에 팔려가지고 상장을 했고요. M코가 그 회사인데 전 세계 외주 패키지하는 오셋 컴퍼니 중에 넘버 2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랑도 상당히 막역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통해서 삼성전자가 이거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패키징 한다라는 얘기고요. 좀 아쉽게도 한국에서 패키징을 잘하는 회사는 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사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은 그 회사는 국내 회사가 아니라 국내 오사타라고 하시면 다 국내 회사인지 아시겠어요? 암코 코리아, JCT 코리아 이런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법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정하고 라이센스 이런 것들이 틀려요, 저희랑.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런 취지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그 파운드리 쪽은 뭐 국내 파운드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하시더라도 이런 회사들과 협력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삼성 파운드리는 지금 멕시코 오스틴인가요? 그래서 칩을 만들면은 퀄컴의 RF 칩과 테슬라의 칩들을 만들거든요. 그 패키징을 비행기로 실어서 온양에서 해서 다시 보냅니다. 기가로 보내든 어디로 보내든. 근데 지금 TSMC도 그렇고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많아지면 그걸 비행기로 할 수 있을까요? 뭐 TSMC나 인텔이나. 인텔도 어쨌든 자국에서 패키징 공장이 필요할 거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북미든 남미든 패키징 공장이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실제 예로 애플의 협력사 중에 가장 위에 있는 팍스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상파울로에도 회사가 있습니다. 팍스콘 뭐 대만에 있는 회사인데 그런 식으로 브라질이든 아르헨티나든 멕시코든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양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그 지난번에 왔었던 이런 M코든과의 국내 업체들과의 협력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건 어쨌든 지금 여기 TSMC가 아니고 암코의 공장 생산 기지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세일즈 오피스하고 이거는 본사입니다. 이게 다 공장이거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는 포르투갈에 한 군데 있고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게 아시아에만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안달이 나는 거죠. 중국이 대만 침공이라도 한다면 이거 다 날아가는 건데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자꾸 와서 공장 지어라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은 암코가 미국 공장이니까 이런 데 쓸 수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저희 회사 얘기하려고 온 건 아닌데 이렇게 뭐 암코나 이런 AS나 관련된 회사들도 관계원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 유럽도 지금 패키징 팹이 없기 때문에 인텔도 원하는 것들이 그겁니다. 인텔이 패키징 되게 잘하거든요. 퀄컴의 패키징 수주도 받았어요. 얼마 전에. 생길 겁니다. EU에서 투자하는 것도 EU 정부 바라는 방향도 미국과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패키징 팹들도 이제 좀 진출됐고 그게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이 바라는 그런 바람일 것이다 보고 있고 어쨌든 국내 업체들은 그냥 많지는 않지만 해외에 링크되어 있는 업체들이 뭐 저희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그런 것들인데 주로 패키징 시장은 대만하고 그다음에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점차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자료인데 그럼 미국의 최종 목표는 뭐냐? 경쟁력 극대화하고 자국 내 안정적인 생산 능력 확보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물론 다 해당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국방하고 안보하는 건 엔텔에다 맡길 겁니다. 민간 부분은 TSMC하고 삼성전자에 와가지고 자꾸 만들어서 자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받고 조달에 문제가 없고 이런 어떤 트렌드일 거로 봅니다. 아까 제가 뭐 IT신 그 이형수 대표 얘기해 보니까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 바뀌었죠. 다른 애들 예전에는 싸고 잘은 항상 있었는데 예전에 쌌는데 요새는 싼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기술적인 수준을 맞춰줘. 그러면은 우리가 너한테 몰아줄게 안정적으로 속색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카메라 모듈 같은 거는 뭐 샤프, 오필름
LG 이노텍, 필름 떨어져 나갔죠. 샤프도 내부적인 거로 때문에. 이번에 카메라 핸드폰 그 앞면부에 있는 여기도 원래 컬러 때 낮은 건데 샤프 거를 반반 이노텍이 뭐 여러 가지 이런 서플라이 체인의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미국 안에 어쨌든 이런 칩 메이커들 불려 들어가지고 짓게 하는 것 자체가 저희 나라에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되게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고, 삼성 파운드리는 2030년에 뭐 1위를 한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대규모 투자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 현 주소는 시스템 반도체의 국내 포션은 실리콘 LX인가요? 거기가 시스템 쪽 하는데 3%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는 우리나라 업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는 한 70%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거 비관적으로 본 게 아니라 우리 지금 3% 하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앞으로? 그거 다 먹어야죠. 삼성 파운드리 그 역할을 할 것이고요. SK 하이닉스 파운드리 인수를 했잖아요, 어쨌든. 파운드리인데 뭐 좀 저기 하위에 나와 있는 100나노 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늦었지만 국내 업체들 역할이 있을 것이고, 저희 같은 회사는 예전에는 국내에서 어쨌든 이런 익스포저 없고 대만이나 뭐 동남아시아 쪽에 이런 마이크론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아까 뭐 르네사스, ST 마이크로, 뭐 NXP, 뭐 온세미컨덕터 많이 했는데, 이렇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영역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국내에도 소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환경도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참고로 뭐 비메모리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에 대해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구글링 하시면 넌 메모리 칩이랑 잘 안 나옵니다. 시스템 칩입니다. 메모리 칩이고. 그 분야도 되게 중요했던 분야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몰랐던 분야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를 IR하는 가장 큰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부족하나마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은 엔지니어 출신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불러주신 거는 그만큼 후공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뭐 조금 미스해서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너그럽게 봐주시고,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좀 다르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은 분들이 좀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빠른 이해가 됐으면 좀 기업을 보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